본격적인 하락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떨어져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매수할 기회지 않나. 자, 회장님 이제 11월에 또 매달 뵙는 오늘 이제 11월 25일인데 지금 최근 오늘 뭐 미국 기술주 훈풍으로 코스피가 오늘 장 마감했는데 코스피가 3,900선 회복을 하려다가 3,857. 어쨌든 미국 증시 굉장히 좀 좋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게 앞으로 이런 조정세에 어쨌든 4천 붕괴한 이유랑 앞으로 이제 제대로 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그 코스피 기준으로 요 차트가 있지만은 정고점이 이제 4,226포인트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요거를 넘어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게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지수만 하더라도 거의 2,000포인트 가까이 저점 대비해서 1,900포인트 이상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런 예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올라온 거에 대한 그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 최소한 한 1, 2월 달까지 그러니까 한 분기 정도는 좀 쉬어가야지 이제 이렇게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큰 거는 뭐 일단은 미국장이 그 나스닥이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미국 나스닥이 뭐 아시다시피 그 AI 거품론 그게 불거지면서 꽤 이제 떨어지고 조정 상태이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그 한국 주식이 커플링 그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더 오늘이나 요 지금 3거래일 이렇게 보면은 일봉상 장 초반이 고점이잖아요. 그래프가.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100포인트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3,900 돌파했었는데. 나스닥이 그냥 급등을 하다 보니까는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서 반도체주가 소폭 올랐지만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실적은 지난번에 이제 좋다고 그랬는데 반발 매수, 저가 반발 매수세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또 다시 떨어지고 미국도 역시 제 생각으로는 그동안에 많이 수익이 난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거에다가 금리 인하가 이 딜레이 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조금 소폭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는 거죠. 근데 본격적인 하락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제 그런 빌미로 해가지고 이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국내 주식하고 미국 주식하고 미국 나스닥하고는 이제 커플링 상태. 그래서 우리만 올라갈 수도 없고 미국 주식이 괜찮아지면 이제 다시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 기관이나 외국인 동향도 보면은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가 오늘은 종가에 후장에 이제 매수로 돌아섰고 기관이나 금융투자 쪽은 매도로 대응을 한 거고 그래서 뭐 소폭 그러니까는 강보합 수준이죠. 지금 강보합 수준에서 3,857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 지금 근데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최고치인 1,470 뭐 한 6, 7원까지 갔다가 어쨌든 1,470원 근처인데 고환율이 외국인 수급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환율 안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지수 반등이 좀 어렵다고 봐야 할 거예요. 굉장히 지금 높은 지점이 그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이 맞물려 있는 건데 이제 지금은 요즘에는 뭐 언론 보도가 원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이 투자자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과거하고는 다르게 달러로 해서 우리가 수출해서 벌어들인 그 달러가 국내에 있는 것보다 또는 이제 그거를 국내에서 풀어야지 이제 그 원화값이 안정되고 그럴 텐데 그걸 기업 입장에서는 다시 쓴단 말이에요. 재투자를 한다든가 어제 보도도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그 미국 주식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서학개미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달러가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달러 값이 이렇게 이제 많이 높아지는데 저는 그게 그냥 지금 1,400원대가 고착화되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우려가 어떤 거로 나타나냐면 뭐 수입 물가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물가가 높은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소비가 위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또 11월 들어서 반대 매매 규모가 월간 2천억 원을 넘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런 B2 신용 융자가 내간이 되고 있는데 변동성 장세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뭐 리스크 관리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뭐 저만 해도 상당히 오래 해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현상이 항상 똑같이 나타나요. 똑같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가가 안 올랐을 때 말고 올라왔을 때 있잖아요. 올라왔을 때 너도나도 한 달 전부터 벌써 이제 우리가 4,000포인트 막 넘고 그러니까는 올해 주식해서 돈 번 사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증샷도 막 나오고 이런데 채널 나와서 돈 번 거 자랑도 하는 사람도 맞아요. 많이 생기고 그게 이제 단기 상투의 그 조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또 예적금 했던 거 또 해약해가지고서 주식이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주식시장에. 그러면서 이제 그 신용을 또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벌써 그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20% 이상 떨어졌거든요. 64만 원이 고점인데 지금 52만 원대니까 하이닉스 한번 그래프 볼까요? 이게 하이닉스 그래프 보면은 여기가 그 장중에 64만 원인데 지금 오늘이 51만 9천 원인가? 많이 떨어졌네요. 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종가가 저가네, 종가가. 아까 엄청 많이 올랐다가 시초가가 이러다가 그러니까 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벌써 여기서부터 신용이 안 되든가 그랬을 거예요. 이게 투자주의가 붙으면서. 그러니까는 이제 뭐 아무튼 차입해서 혹시 매수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손해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고 그래서 그 개인 투자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그 징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때는 그 며칠 전만 해도 개인 투자자 그 투자금이 5천억씩 들어왔대요. 증권시장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게 단기 과열의 징후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2020년 코로나 해에 많이 그랬잖아요. 2021년 6월 9일인가가 단기 그때 고점이었었는데 코스피가 3,300포인트. 그러다가 지금은 근데 그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일단은 이제 이 올라간 종목들, 그 반도체 같은 경우 이런 쪽도 실적이 수반이 되거든요. 실적이.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는 안 떨어질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떨어져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그때 이제 2020년, 21년에 본격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이때부터 하락이 시작했죠. 그때는 그 이유가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기예요. 그렇죠. 인하기인데 제반 여건상 이 트럼프 관세로 인해 가지고 수입 물가가 다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에서도 그 FED에서 금리 인하를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풀린 돈도 많아요. 풀린 돈도 엄청 많은 데다가 금리 인하하면 또 부동산 값이 그냥 급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이 원체 많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풀린 데다가 돈을 더 풀다 보면 이거 감당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정부에서 11호 대책인가 뭐 해가지고서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어놨잖아요. 그런데도 뭐 강남의 아파트 값은 신고가를 치고 있고 그러니까는 시중에 지금도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체 과거에 풀어놓은 돈이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에서 이 확장 재정 정책을 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앞으로도 돈이 풀릴 일이 더 많죠, 그냥.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지금은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이제 단지 단기간에 많이 올라는 데다가 이익 실현 매물하고 시기적으로 지금 4분기 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익 실현을 확정짓고 싶어 하는 쪽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1, 2월 달 지나면 다시 주식이 회복이 될 거예요. 저 말씀하신 대로 연준의 그러면 앞으로 행보가 중요할 텐데 미국 연준 인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투자 심리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12월 FOMC 앞두고 있는데 지금 12월 FOMC 금리 인상 당연히 아니죠. 인하 아니면 동결이 좀 팽팽한데 어느 쪽으로 보시고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악재가 좀 남아있을까요? 아니죠.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를 했었는데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나스닥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동결을 하더라도 더 다음에는 이제 인하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도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니.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떨어지면서 그래도 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나스닥이 24,000포인트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23,800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2,2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이제 400포인트 정도 올라갔는데 나스닥 그래프 한번 볼까요? 나스닥. 이게 24,000포인트까지 갔거든요. 장중에 네.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22,000포인트. 그 이제 장중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다가 단기간에 너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22,000포인트는 웬만하면 안 깨요. 여기 이렇게 그 일봉상 121선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고서 고용이 둔화되고 막 이런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를 이제 못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기업 실적이 그 비교적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빅테크의 큰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단기간에 여기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그래프가 더 망가진 모습이죠.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근데 전에처럼 뭐 만약에 금리 인상기라 그러면 이렇게 또 계속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당분간은 그러지 않고 이제 이 정도면 살만하다 그러니까 이제 강하게 이렇게 반발 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22,000포인트면은 좀 무리가 없지 않나 싶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리고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방어한 수급 공방이 좀 치열한데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이 수급을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낙폭, 가대, 뭐 우량주 이런 것도 모아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조정이 조금 길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전통적으로 그 12월 달이나 1월 달 같은 경우에 지수가 급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 바닥권까지 온 주식들이 있어요. 외국인이 산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네. 기관이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단지 뭐 분석은 잘할 수 있고 돈이 많아서 돈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소신껏 가급적이면 올해 같은 경우도 기관 장세거든요. 기관 외국인 장세다 보니까 우량주 위주로 이제 매매를 하죠. 사이즈가 큰 종목 위주로.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차기에 올라갈 만한 종목, 저도 이렇게 보면은 꽤 많이 있어요. 이게 차기라는 것은 이제 내년에 만약에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면 올라갈 수 있는 쪽이 이제 반도체 같은 거 있죠. 네. 그래서 일부 종목은 지금 60일선까지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좀 웬만큼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유리기판 같은 경우가 2027년에 이제 본격화 된다 그러면 지금 요번에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들, 개인이 선호하는 종목 말고 기관이 주로 선호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매수하고 관찰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싶어요. 근데 제가 조정 기간이 조금 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매수하지 말고 바닥권이라고 하더라도 떨어질 때는 추가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것 저런 것 살펴서 그 로봇주도 괜찮고 로봇주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매수할 기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1선은 조금 위험하고 한 60일선까지 일봉상 한 60일선까지 떨어진 종목 네. 이런 종목은 충분히 다음에 회복될 거기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웬만큼 단기적으로는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큰 사이즈 종목 하이닉스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네. 훨씬 많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만약에 비중을 한 20%씩 뭐 한 두 개 종목 이렇게 골라가지고 한 20%, 30%씩 사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반도체에서는 좀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 네, 그렇게. 그 종목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지는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인쇄 회로기판 관련이라든가 PCB라 그러죠, 우리가. 네, 그쪽도 어쨌든 뭐 반도체 쪽이니까 다 같이 그런 쪽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다가 어쨌든 그 로봇 관련주들도 단기간에 이슈가 있어서 많이 올라간 것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중에서 바닥까지 떨어지는 종목들, 121선, 네. 61선까지 떨어진 종목들은 휴머노이드 로봇
AI 네. 이제 피지컬 로봇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이 확대되고 이렇게 팽창하는 거라고 보는데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 이제 로봇 관련 주식들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 설비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슈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다가 요즘엔 그 많이 떨어지는 종목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선별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매수에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로봇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거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 이런 것도 이거 지금 50만 원이라고 해도 37만 원, 40만 원이 안 되니까는 15만 원 떨어졌으면 되게 많이 떨어진 거죠. 네. 그죠? 30% 이상 떨어진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30%. 시총도 큰 종목이 로봇주도 시총이 클 텐데. 다 마찬가지다. 다 많이 떨어졌어요. 로봇주를 지금 타이밍에 좀 많이 떨어진 것들을 좋게 보시는 이유가 뭐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앞으로도 뭐 다 아시다시피 로봇 시대인데 뭐 로봇 시대.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요즘에 이제 미국의 나스닥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많이 떨어진 거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최근에 많이 떨어진 게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하고 뉴스케일이라든가 오클로 같이 원전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 주식들의 공통이 뭐냐면 미래 실적을 미리 반영이 돼가지고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이에요. 이게 그런 것들이 실적이 수반 안 되는 종목들이 막 엄청 많이 떨어진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식들도 상장되자마자 또 그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했는데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주식들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주식들은 실적이 그렇게 좋은 주식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이 떨어졌을 때 좋은 게 뭐냐면 1년이 지금 지난 다음에 하반기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일찍 싸면 안 되고 바닥권까지 제가 그래서 61선, 121선까지 떨어진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건 아직은 더 떨어져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역배열로 해서 그래프가 그럼 더 떨어질 소지가 있어요. 지금도 많이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그런 거가 올라갈 때는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대장주가 올라가요. 대장주. 네, 대장주라 그러면은 이제 로보틱스나 또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야지 그런 것들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로봇주도 사실 이 안에 들어가면 뭐 삼성이 투자한 뭐 LG가 투자한 많잖아요. 그 중에 투자할 때 좀 어떤 종목을 좀 더 포커싱을 뭐 특징이라든가 어떤 종목 위주로 좀 담아가야 할지. 이런 거는 그렇고 아까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 올라간 이유를 살펴봐야 돼. 올라간 이유. 올라간 이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행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보면 이 검색을 해보면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이유.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는 종목.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핵심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거를 만들었는데 그게 상용화 지금 바로 전 단계 또는 이제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에 납품을 한다든가 뭐 그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슈. 네. 그런 뉴스. 이런 거가 하반기에 되면 전반기에 올라갔을 때 올라간 이유를 다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기억해 놨다가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제일 그래도 리스크가 좀 적다 그런 얘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풀이 되는 거예요, 되풀이. 과거에 많이 올라갔다가 또 몇 달 쉬었다가 또 쭉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갈 수가 있고 이제 지수가 올라가고 그러는 환경 하에서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다 사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사놓고 있다가 그 본격적으로 장이 회복되려고 그러면 몇 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다 사는 시기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반도체도 좋게 얘기죠. 반도체 대장하는 뭐니 해도 SK 하이닉스와 지금 이제 삼성전자인데 SK 하이닉스 주가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좋긴 좋죠. 실적이. 근데 무조건 엔비디아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빅사이클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빅사이클이 원래 지속되려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 내년에 1분기, 2분기까지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엔비디아도 AI 거품론이 나왔지만은 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기대치보다 높은데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는 매 분기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도 벌써
엔비디아는 고평가됐다 그랬을 때 그때가 얼마였었냐면 150불 때 그랬어요. 150불 때. 그래가지고 올 4월 9일 날에 80불 때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고서 아시다시피 올 2월 달에 그 중국에서 딥시크 개발을 했을 때 주가가 또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극복하고 요번에 200불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일시적인 그 노이즈인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이닉스를 평가할 게 아니고 지금 뭐라 그랬어요? 미국 주식하고의 커플링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다시 살아나서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거고 이게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가는 있잖아요. 떨어질 때도 예측할 필요가 없고 네. 하락할 때도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올라갈 때는 오버슈팅을 하고 네. 떨어질 때는 언더슈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공포 때문에. 그러니까는 제일 이 바보 같은 게 주식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는 대응하고 유연함이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그냥 지금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바로미터로 삼을 때는 나스닥의 엔비디아를 보라 그런 얘기죠. 네. 그럼 엔비디아는 주가는 아직 버블이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엔비디아, 결국 AI는 아직 버블이 비싸지만 버블이 아직 터질 정도는 아니다. 요즘에 너무 팽팽하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고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사실 저는 되게 어지러운 게 실적 발표됐더니 역시 아직 버블이 아니다. 그 다음날 누구였죠? 마이클 버리죠. 마이클 버리가 빅테크 AI 투자 현대판 분식 회계를 비판하면서 버블이구나 하면서 떨어졌다가 또 오늘은 구글에서 이제 발표됐던 게 제미나이 3.0 공개되면서 AI 거품론 이제 잠재우면서 굉장히 또 주가가 구글 굉장히 많이 오르고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팽팽하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봐요. 그냥 질문하기 어렵죠. 네.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해서 미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잖아요. 그거 고평가됐다 80불도 고평가됐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60불 때부터 했어요. 60불, 50불일 때부터. 그러고서 80불에 사가지고 또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200불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맞추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해요. 반성을. 저도 역시 거기에서 저거 100불일 때 다 팔았더니만은 그러고서 또 지난번에도 또 100불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D램 값이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요번에. 그러면서 또 HBM도 납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200불이 넘는 거예요. 200불. 그러니까는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전문가가.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세는 시장한테 물어보는 거고 우리가 그냥 경험 측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면 좀 위험하고 너무 고점에 사면 항상 위험한 거예요. 상품 가격이. 그래프라는 게 여기가 단기적으로는 저점이었고 여기가 고점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기술적으로 봐가지고 여기에서 일단은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 일단은 갖고 있는 거를 이제 매도를 하는 거고 지금은 그래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그 국면은 아니니까는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봤다가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떨어졌으면 엔비디아가 반등을 하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는 거죠, 뭐. 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SK하이닉스랑 다르게 주가가 좀 많이 반등을 했는데 4분기 영업이익이 19조 원에 달할 것이라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까지 나오더라고요. 이제 주가 10만 원 안착을 위한 확실한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어느 증권사인지 KB증권이었는데 목표 주가 16만 원까지도 나오던데. 실적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오늘은 10만 원을 돌파했다가 종가에 지수가 밀리면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반도체 빅사이클이 과거 통계로 보면 한 2년에서 4년까지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AI 거품론이라고 하더라도 반도체는 진화한단 말이에요. 진화하고 이제 공급업체들이 많다 보면 물량이 재고가 쌓이면은 시장이 좀 축소가 됐다가 계속해서 쓰이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그러고 더 첨단화되고 더 그럴수록 시장 전체는 아무튼 파이가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용량이 더 이렇게 큰 그 반도체들을 계속 개발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CXL 반도체, 뉴로모피 반도체, 유리기판 반도체 그게 전부 다 용량을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이제 다시 말해서 비용이 조금 전력 소모량이 좀 적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진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은 궁극적으로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상위의 이제 리딩 업체들, 그 경우는 축소가 될 수는 있지만 사그러들지는 않죠.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올 봄에 뭐 삼성전자 5만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더블 올라가고 5년 전에 9만 원대까지 왔다가 그렇게 이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회복되는 것처럼 5년 전에. 거기까지 떨어졌다가 그렇게 또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이 사이클이 계속 순환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아무튼 이제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반도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반도체는 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꺼지지는. 반도체가 꺼지지 않으려면 당연히 이제 미국의 AI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워렌 버핏이 최근에 구글에 6조 넘게 투자했잖아요. 버핏의 투자를 AI가 거품이 아니다라고 신호를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이제 거기도 워렌 버핏이 이제 그 퇴임하면서 물러나면서 이제 후계구도 문제로 해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주가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단기적으로. 그렇죠.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AI 버블로는 그 AI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 근데 반도체는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은 제가 보기에 부침이 있더라도 계속 진화하고 이제 도태되는 기업은 어쩔 수 없죠. 이게 쫓아가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되는데 그래도 리딩 업체들 있잖아요. 뭐 미국의 대만의 TSMC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데들은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는 올라갔다 떨어지더라도 다시 또 회복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더 크게 늘었지만 경쟁상인 TSMC와의 시총 격차는 5년 전보다 훨씬 더 벌어졌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못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파운드리 쪽에서 독보적이고 그 시장을 못 쫓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 반도체가 똑같은 거예요. 한 번 거기에서 경쟁업체 이 선두 기업을 쫓아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 그러니까 요번에 HBM에서 뒤져가지고 하이닉스가 잘 나갈 때 하이닉스는 그 HBM에서는 선도 기업이 돼버려가지고 거기는 일찍 그 엔비디아에 납품했는데 그 나중에 엔비디아 2를 이제 납품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회복이 늦어진 거지 이제. 그래도 기술력이 있으니까는 그게 된 거지 이제. 기술력이. 삼성전자 그럼 TSMC 따라잡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는 뭘까요? 그 노력을 안 했겠어요.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는 넘사벽이 돼버린 거고 이제 TSMC는. 이게 20년 전에 파운드리 얘기 그때도 나왔거든요. 근데 왜 저 나라는 대만 우습게 봤는데 왜 저 나라에 저게 강점일까? 저도 궁금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메모리 위주였기 때문에 반도체가 다 초기였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초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에 미리 접근을 했던 거고 TSMC는 그때부터 벌써 이제 비메모리 그쪽에 특화돼서 세계 1등으로 키운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하루아침에 쫓아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지. 근데 외국인이 삼성전자 대신 반도체 소부장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나 제약주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 삼성전자 본주 투자가 매력적이가 아니면 소부장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될까요? 이수페타시스 주가 굉장히 좋네요. 그러니까 갭상승하고 그래서. 그거 봤어요. 봤는데 원래는 본주가 올라가야지 이제 올라가지. 본주가 올라가야지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여기에서 이렇게 갭상승한 거를 쫓아가는 거는 조금 무모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소부장 그러지만은 개인 투자가가 그런 거를 알아내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소부장 종목이 원체 많기 때문에. 질문은 쉽게 하지만 투자자들은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게 어려울 때는 그냥 ETF 하는 거예요. ETF. 반도체 ETF. 그게 좋지. 레버리지 2배짜리. 종목명이 어떤 거 되죠? 어차피 ETF니까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 ETF, 레버리지 ETF가 한 2개 정도 있어요. 2개. 그러니까 그거 하시면 되지. 자,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이제 반도체 ETF 추천하시는 게 아무래도 ETF는 좀 여러 종목이 있으니까 안전하니까요.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ETF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구성 종목은 SK하이닉스라든가 뭐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DB하이텍, 리노공업, 테크인, 이옥테크식스, HPSP 있는데 반도체 레버리지 ETF 요걸 추천하신 이유가 뭐 특별히 있을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일일이 하나. 어떤 소부장이라고 해도 뭐가 좋은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갈지도 모르거든. 그러니까는 저렇게 그냥 ETF 하는 게 또 네. 레버리지잖아. 그러니까는 2배짜리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면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처럼. 근데 요것도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고서 그래도 이제 저점이다 보니까는 네. 이 정도는 조금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추천하시는 게 타이거 반도체 탑10 에버리지 차트는 뭐 좀 거의 비슷한 거의 모양입니다. 비슷하죠. 구성 종목을 보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반도체 탑10, 뭐 한미반도체, DB하이텍, 솔브랜, 리노공, 이오테크니스, 원익 IPS, 또 HPS. 중복되는 것도 있네. 그죠? 네, 중복되는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이. 오늘은 HPSP가 많이 올랐고 리노공업하고 한 1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런 게 오히려 개인 투자가는 자기가 산 건 안 오르고 다른 그 소부장이 올라가면 배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냥 반도체 올라가면 그냥 어느 정도 수익이 나니까는 그 비중이 조금 차이가 있죠. 네, 삼성전자가 좀 더 많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구성 비중 뭐 조금 표시가 안 나왔네. 네. 네. 비중까지는 표시 안 나오는데 아마 이거는 HTS나 MTS 있으신 분들 거기 들어가면 아마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속편하고 좋죠. 그러니까. 고점일 때는 이제 다 같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도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고 똑같아요. 그 아까 하이닉스 그래프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이게 떨어지면 일단은 이렇게 그래프가 우리가 주가를 볼 때는 헷갈려서 모르거든요. 조금 지나야지 확인이 되지. 일단은 이 그래프 같은 게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꺾였잖아요. 데드크로스가. 그렇죠. 그럼 추세로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고. 그러면 언제 반등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너무 일찍 사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럴 때도 보초로 조금만 사놓다가 계속 그래프를 봐야지, 이제.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이 이제 그 엔비디아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미국도 그 반도체 그 솔이라고 있잖아요. 3배짜리 그런 ETF가 있거든요. 거기는 인버스도 있고 인덱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도체 주가 급락을 하면 수익이 많이 나는 그 주식도 있거든요. 근데 그 ETF도 있는데, 그 뭐 우리나라 거는 2배짜리만 있고 이런 거를 참고로 하는 게 소부장 직접 골라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날 수가 있어요. 반도체주 뭐 어쨌든 이런 레버리지 투자하는데 반도체가 굉장히 좋아야 될 때 PC와 모바일 출하량 둔화로 D램 수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메모리 슈퍼사이클 진입론과 수요 둔화론종 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야 될까요? PC는 조금 들 쓰더라도 메모리 저는 슈퍼사이클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일부 부분이지. 뭐 PC야 교체를 하겠지, 교체.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쓰면 교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둔화가 된 건데 뭐 모바일 그 칩이라든가 또 모바일이나 이런 거는 확장이지 뭐 그게. 스마트폰도 그렇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지만은 칩 자체는 계속 이렇게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용량이 커져야 된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칩 자체는 계속 진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요번에 AI 그 거품론 나온 것도 그거 아니에요? 회계적인 그 무게, 그 문제. 데이터 센터의 GPU 감가 상각 기간을 뭐 5에서 6년 길게 잡아 이익을 부풀린다고 마이클 버리가 핸드폰 분식 회계라고 이제 비판을 했죠. 네, 그러니까 GPU를 그렇게 오래 쓰기는 그렇죠. 그죠? 우리 쓰는 그 데스크탑 PC 같은 경우도 2년, 3년, 노트북 같은 경우도 한 3년 쓰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